네, 이번 시간은 5차시예요. 5차시. 벌써 5번째 시간이네. 개항이랑 불평등 조약 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의 복습이에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따라올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첫 번째, 왕권 강화. 두 번째, 민생 안정이고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대외적으로는 천재 병우신 척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 경복궁을 중건했고요.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법전을 정리했어요. 그 법전 뭐였지? 대전 회통이었지. 그리고 육전조례였고, 민생 안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고, 두 번째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 정책이 변화하는 내용을 볼 거야.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대외 정책은 변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정치하던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왕은 고종이었지만 고종이 아주 어렸다고 했죠.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누가 정치했던 거죠? 흥선이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흥선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종이 다 컸으니까 흥선 너 이제 그만해, 너 하야해 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면 흥선의 정책은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불만을 가졌는데 모두가 불만 가졌어요. 양반도 백성도 둘 다 모두 불만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지 살펴볼게요. 일단은 양반들은 경복궁 중건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처음에 원납정 거둔 것도 그렇고 묘지림이라고 해가지고 양반들 조상의 무덤에 있는 좋은 나무들까지 베어갔거든. 선생님이 이 경복궁 중건할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 나무를 싹 준비해놨는데 불이 나서 다 태워먹었다. 근데 그때 좋은 나무들, 양반 집안에 있는 그 묘지에 있는 나무까지 베어가 버렸어요. 양반들 당연히 너무 화나겠지. 또한 서원철폐. 자신의 선생님을 모시던 곳인데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없앴어. 흥선이 자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없앴어. 그러면 어땠을까? 너무 화가 나겠지. 하나 더. 세도 정치의 약화. 자신들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너무 적겠지요. 그러면 일반 민들은 어떠한 불만을 가졌느냐? 경복궁 중건하는데 불만 가졌어요. 왜냐면 마음대로 부려먹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했거든. 너무 힘들겠지. 원래 자기 삶도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흥선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피게 되냐면 고종은 아버지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20년 현재를 보면 현재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떤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면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박근혜 정부가 했던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을 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신이 더 낫다, 이전보다 낫다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면은 역시나 고종이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우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흥선이 기존에 정치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고종이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고종은 아버지와는 다른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하는 시기를 우리는 고종 정권이라고도 부르고 고종의 아내가 민씨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아내와 그 아내 식구들이 정권의 핵심이었거든. 그래서 민씨 정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용어를 두 개 다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그러면 우리는 강화도 조약 자체는 일본이랑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많이 변화하게 돼요. 메이지 유신은 전면적인 개혁이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핍니다. 아주 전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본과는 아예 다른 변화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약했던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탈탈 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각성하고 제대로 개혁하게 돼요. 그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선생님이 잘못 클릭을 했네요. 그 다음 그렇게 일본이 강해졌습니다. 강해진 일본은 석의 문제라는 대두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한테 시비를 겁니다. 원래는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청나라고 조선입니다. 그리고 일본이죠. 우리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꼭 그려주죠. 보면은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황제는 몇 명이냐면 무조건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태양은 하나밖에 뜰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황제는 청나라 황제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 어떠한 문서를 보낼 때 일본 왕이 아주 낮은 입장에서 조선의 더 높은 왕에게 글을 쓰는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힘이 굉장히 강해졌잖아. 그래서 일본이 우리 스스로 황제라고 할 거야. 스스로 황제를 자처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은 왕이니까 우리 일본 황제가 너네 조선 왕에게 글을 보내노라 라고 하는 글을 막 써요. 그러니까 조선은 얘네가 미쳤나? 하면서 이 글 다시 써와. 이 글 다시 써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담임교사인 선생님한테 옛날에는 존댓말을 막 했어요. 선생님 하다가 이 A가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컸다고 갑자기 선생님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응, 반말이야. 말 똑바로 해. 라고 하겠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서역의 문제예요. 이때 조선이 자꾸 일본 너네 미쳤어? 너네 제대로 해. 교역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일본 안에서는 정한론이 대두됩니다. 정은 정벌할 정자예요. 한은 한국 한자.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한국을 정벌하자는 논리였는데 이때 일본에서 아니야. 지금 한국 공격하면 안 돼. 지금 조선 공격하면 안 돼. 아직은 조선이 힘이 세.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엄청 강하지 않아. 라는 판단에 정한론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아까 그 메이지 유신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이 일본을 개항하는 방식을 똑같이 조선에 적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포함 외교 방식인데요. 포와 함대를 이용한 항구를 개항하는 방식을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with 어느 나라와? 일본이요. 일단은 용어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라는 용어는 사실 역사학계에서는 이렇게 강화도 조약이라는 용어보다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강화도 조약의 별명들, 실질적인 이름은 강화도 조약은 이 조약 안에서 항구를 개항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항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원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일수호 조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개항. 그리고 병자수호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왜 병자냐? 병. 우리 다 배웠어요. 끝자리가 6, 갑을 병, 병. 이거 모르겠으면 1강 가서 10관 12지 설명 다시 듣고 오세요. 네, 그래서 강화도 조약 관련돼서는 개항, 조일수호 조규, 병자수호 조약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들이 다 같은 용어다라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강화도 조약의 배경은 운요 사건이에요. 운요라고 하는 배가 강화도에 와서 먼저 포를 쏩니다. 우리 땅에 일본 배가 싹 와서 일본 배가 원래 우리의 해에 오면은 우리는 야 들어오지 마 너네 들어오면 포를 쏠 거야 했는데 얘네가 자꾸 우리의 영토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도에서 포를 팍 쐈어. 일본 배에 닿지도 않았어. 그래서 포를 탁 쐈더니 이 운요호라고 하는 일본 배가 니네가 먼저 감히 우리한테 포를 쏴? 하면서 그들이 보복 사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강화도가 입는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선이 쏜 이 포는 닿지도 않았는데 운요호가 이것을 야 너네가 포를 먼저 쐈으니까 우리가 포 쏠 거야! 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협박을 하게 돼요. 그것이 운요 사건입니다. 조선 정부는 그래서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운요 사건 때문이라고요. 이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조약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야. 그래서 조약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을 막 담습니다. 그게 조일수호 조규 부록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이에요. 중학교 때는 강화도 조약 하나만 배웠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 조약을 추가로 배우는데 이 조약 내용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강화도 조약이랑 조일수호 조규 부록, 조일무역 규칙 각각 다르니까 구분해야 돼요. 선생님이 프린트의 오른쪽에 이런 관련된 조약의 순서를 싹 써놨는데요. 일단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화도 조약은 어디에서 체결했냐면 강화도에 있는 연무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어디? 강화도. 강화도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하는 거고 강화도 안에 연무당에서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연무당에서 뭐 체결한 조약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구나를 알면 돼요. 누구랑 했냐면 조선의 신헌이라고 하는 대표랑 일본의 구로다 기요다카라고 하는 인물이 둘이 체결했습니다. 조약문을 살펴볼게요.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의 직접 조약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해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1조. 4조. 부산 외 두 곳의 항구를 열도록 한다. 7조.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국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한다. 10조.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것이 조선의 국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내용을 설명할게요. 일단은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이랑 조선을 동등한 권리로 놓았습니다. 1조에서. 그리고 4조는 항구를 부산 말고 두 곳을 골라서 항구를 열었어요. 7조는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국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한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이 마음대로 측량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만? 일본만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할 수 있대. 이거 뭐야?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지. 마지막 10조. 일본군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것이 관계될 때 누가 한다? 일본이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선생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우리나라 계양지에 와가지고 범죄를 저질러 막 훔치거나 살해하거나 막 강간하거나 뭐 이런 죄를 저질러.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법을 처벌받아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일본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잘못을 졌으면 어떤 법을 처벌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 법에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나라 법에 처벌을 하겠대. 일본이 심판하겠대. 그러면 일본인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겠지요. 자기 입맛에 맞게 재판을 한단 말이야. 이 내용은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1조를 넣은 이유는 일본이 1조를 괜히 넣었겠냐? 아닙니다.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 이거 뭔 소리냐면 조선은 어떤 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냐면 청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조선과 어느 나라가 일본이 동등하다. 그리고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다라는 내용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산 외 항구를 열기로 했는데 부산 말고 원산과 인천을 개항합니다. 원산 위치 어디예요? 인천 위치 어디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2강에서 배웠던 내용 그 지도 확인해서 위치 확인하세요.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실질적인 목적이에요. 일본과 가장 가까웠던 부산. 그러니까 부산을 열었고요. 원산 군사적입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원산을 개항시켰고요. 마지막 인천을 개항합니다. 왜? 서울하고 가까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7조는 연안 측량권,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데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10조는 중학교 때 배웠지만 치외 법권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조일수호 조규 말고 추가 조약이었던 내용을 살펴볼게요. 조일수호 조규, 부록 두 가지예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란 얘기지요. 4조랑 7조인데요. 4조는 이후 부산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은 부두로부터 기산하여 동서남북 10리로 한다. 뭔 소리냐면 개항지가 어디였죠? 방금 했어. 경제적인 목적 부산.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 러시아 막기 위해서 원산.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인천이었지. 이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교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산, 원산, 인천 이 지역을 둘러싼 동, 서, 남, 북 10리 정도에서만 교역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은 이 지역만 교역할 수 있어. 이 지역이 바깥에서 여기에 A, 임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교역은 일본인은 교역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것을 이런 무역을 뭐라고 하냐면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요. 거류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게 거류지 무역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멀리 사는 A'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교역하려면 A라는 사람이 일본인과 이 계양장 안에서 교역을 하고 이 A라는 사람이 A'과 교역을 하는 중개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중개무역 또는 중개무역이라고도 해요. 같은 의미는 크게 조금 다르지만 혼용해서 써도 됩니다. 중개가 정확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중개무역을 실시합니다. 거류지 무역.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그다음 7조.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통용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역을 할 수 있는데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 화폐 사용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화폐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는 두 가지 뭐였다? 첫 번째, 교역할 수 있는 장소, 거류지 무역. 두 번째,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일 무역 규칙이에요. 무역 규칙은 내용이 또 두 가지입니다. 6조,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7조,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뭐냐면 6조는 핵심 내용이 무제한 곡물 유출. 그리고 7조는 무관세입니다. 여러분 관세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든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0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막 수출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갤럭시 S20이랑 애플 아이폰
11이랑 경쟁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지금은 취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이런 거예요. 똑같은 가격인데 성능이 아이폰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은 S25를 쓰면서 삼성 제품을 쓰지만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성능이 훨씬 좋아. 근데 같은 나라에서 이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만든 갤럭시 20이랑 아이폰 12를 서로 파는데 아이폰이 성능이 훨씬 좋아. 근데 가격은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그러면 성능이 좋은 아이폰을 쓰지 갤럭시를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것을 경쟁을 시키면 어느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 삼성이 점점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책을 하냐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아이폰에 관세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게. 이게 관세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건, 자국민의 물건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물건이 팔려야 이 기업이 성장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삼성 관련된 사람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했네요. 지금은 삼성이 더 선생님 생각엔 삼성이 더 좋습니다. 애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자국민 이 예시인 것 뿐이고 관세라는 걸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국민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 일부러 세금을 더 붙이는 거지.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자국민의 물품이 더 좋으니까. 근데 실주에서는 뭐를 했냐면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각각 외워야 되는데 아까 보면 저번에 했던 방금 한 거는 조일수 조기 부록이었잖아. 부록은 내용이 거류지 무역이랑 일본화폐 사용이었잖아. 그리고 무역 규칙은 똑같이 두 가지여서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꿀팁을 또 하나 전했습니다. 무역 규칙이잖아. 무역 규칙은 외우는 게 무야. 무제한 곡물 유출, 무관세. 어때? 무역 규칙,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꿀팁 주는데 선생님 그렇게 뭐해요? 전 그렇게 안 해올래요 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은근히 편합니다. 무역규칙 그러면 부록은 뭐야? 일본화폐 사용도 있고 거류지 무역도 있고 그냥 무역규칙 하면 편하기 때문에 네 꿀팁을 드렸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의의예요. 의 이렇게 얘기하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버트 불평등 조약이다. 왜 불평등하냐? 연안측량권. 마음대로 일본이 어디 외놈들이 우리나라 해변을 마음대로 측량해? 라고 하는 연안측량권. 그리고 치해법권 내용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의의는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아저씨가 굉장히 비판을 강력하게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최익현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니까 얼굴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보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보수다라고 생각해요. 지부상소라고 하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최익현은 이 강화도 조약이 너무나도 부당하다. 이것은 잘못된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광화문, 경복궁 앞으로 갑니다. 광화문으로 가서 뭘 가지고 가냐면 도끼를 가지고 가요. 고종, 지금 강화도 조약 너는 미쳤어? 이거 체결하면 안 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거 체결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체결하면 안 됩니다. 취소하세요. 라는 주장을 하면서 옆에 도끼를 두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이 틀리면 내 목을 잘라주세요. 이게 지부상소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어떤 주장을 할 때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이런 거 시켰는데 이거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너무 잘못됐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 말이야. 그렇게 주장할 때 선생님이 안 돼 할 때 여러분이 선생님이 저 말 안 들어주면 자살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세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최익현 아저씨, 할아버지.
너무 멋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목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정말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이 있는 것이지요. 이태원 클래스에서 말하는 그 소신. 네, 박서준이 이 서신, 세로이가 이 소신을 최익현 할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불가소. 핵심 내용은 외양일체론입니다. 외놈, 일본 놈들이랑 양놈, 서양 놈들이 똑같다. 아니, 서양 놈들은 싫다고 그렇게 막아놓고 왜 외놈들을 받아들이느냐라고 주장해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내용이 많은데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오늘날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볼게요. 첫째, 우리의 힘은 약하고 저들은 강하니까 우리가 계속 털릴 거다. 두 번째, 우리는 쌀, 콩 같은 농산물을 파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 만드는데 쌀, 콩 만드는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일본이 파는 건 면이었어요. 면.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얘들은 무제한하다. 얘들은 무한한데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역하면 누가 손해다? 우리가 손해다. 근데 왜 교역을 하냐? 라고 두 번째 주장합니다. 세 번째, 외인과 이미 서양 오랑캐가 일체되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아까 방금 말한 외양일체. 넷째, 우리의 재물과 부녀자를 약탈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일본은 재물, 물건이랑 여색, 여자만 탐하는 금수다. 금수는 짐승을 의미해요. 짐승. 그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랑 화친해서 어울릴 수가 있냐. 어디 외놈이. 라는 주장을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최익현 할아버지요. 이분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때마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 등장 아주 강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수교하고 나서 여러 나라랑 수교합니다. 많은 나라랑 수교하게 되는데요. 강화도 조약을 이후 일본에 우리는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어떠한 일본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서양 열강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해요. 누구를 파견하냐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때 수신사는 2차 수신사예요. 김홍집.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레드 하우스. 빨간 집. 홍집. 개그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레드하우스 하니까 선생님이 빵 터졌는데 이름이 잘 기억되더라고요. 우리 레드하우스.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갑니다. 왕이 보냅니다. 야, 일본 가서 일본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봐 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선생님이 지금 배워본 결과 당시에 일본의 도쿄죠. 도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그럼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보고 어떤 충격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충격받았겠지요.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그럼 고종이 왜 보냈냐면 불리한 조항의 개정. 야, 우리 너무 불리하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논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정세를 알아보려고 보냈어요. 깜짝 놀랐겠지요. 이때 김홍집은 청나라 사람을 만나요. 황준헌. 이 사람을 중국어로 읽으면 황준센 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두 개인 거는 항상 이제 그 한자를 중국어로 읽느냐 한글로 읽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는 우리 한자로는 북녘 북자의 수도 경자에서 북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중국어로 읽으면 베이징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황준헌 그 한자 이름을 황슈센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가 다른 걸 알았으면 좋겠고 이때 조선 책략을 입수해 옵니다. 청나라 사람 이 황준헌이 야, 이 김홍집이 묻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선 너무 힘든데 준헌 씨 알려주세요 하니까 이 레드하우스한테 황준센이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 책략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다. 러시아를 막는 것. 방아라고 합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급한 게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져야 한다. 이게 뭐냐면 한자로 하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고 써 있어요. 친중국,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결일본, 일본이랑 맺고 연미국, 미국과 이어진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뭐 하기 위해서?
for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A, B, C, D. 나라 이름 들어갈 나라 이름 쓰세요. 그러면 A 러시아, B 중국, C 일본, D 미국. 쓸 줄 알아야 돼요.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 책을 읽은 이후에 서양 국가는 최초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고요. 이름 뭐라고요?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약 체결의 이후에는 조선 정부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조미수호통상조약 내용을 살펴볼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조, 5조, 14조. 1조, 타국에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 중간에서 미국이 중간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조선, 힘 약한 조선을 센 B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서 막 어려움을 처하거나 막 경멸할 때 누가 중재해 주겠다는 거야? C 나라인 어느 나라? 미국이 중재해 주겠다는 거야. 어느 나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힘이 약할 때 또 다른 힘이 약한 B라는 나라를 뭐 하겠다는 거야? 미국이 중재해 주겠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거중조정이라고 해요. 거중조정. 잠깐만요. 글씨를 왜 안 나와? 글씨를 지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조,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거 강화도 조약에서는 세금을 걷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 세금을 걷는 거지요. 관세 부과. 최초로 관세를 부과한 건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 최초의 관세를 부과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14조. 조선이 어떤 특혜 및 다른 나라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 때 미국 관민도 똑같은 혜택을 균등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먼저 서양이랑은 제일 먼저 조선이랑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때 조선이 미국한테 이만큼을 줘요. 근데 다른 나라랑 체결할 때 이만큼을 주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먼저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더 좋은 걸 주면 우리한테 손해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나라한테 제일 좋은 거 우리나라도 줘. 이런 내용이 최혜국 대우예요.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지요. 보빙사 얼굴 좀 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민영이, 유길준, 홍영시, 서광범이에요. 민영이 이 대표였어요. 사람 이름은 알아둡시다. 이 사람들이 갔고요. 보빙사의 대표적인 일화로는 왕이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미국 사람이 있을 때 딱 절하는 모습이 되게 대표적인 보빙사 사진입니다. 문호 개방의 의의로는 첫 번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했다. 세계 여러 나라랑 교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계점으로는 불평등조약이다. 그리고 주권이 침해됐다. 열강의 침략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글쓰기 활동을 해볼 건데요. 여러 조약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 조약 내용 중에서 여러 내용이 있어요. 청과 동등하다, 관세를 부과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치? 해양 측량권이라든지, 치해법권이라든지, 최혜국 대우라든지, 이런 조약 내용 중에서 내용을 보는 거야. 당시 조선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일까를 써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불리했던 내용은 뭐냐? 불평등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불리했던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써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6차시 개화파의 형성이랑 개화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모르는 내용은 질문하시고요. 수업을 잘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